안녕하세요. 착한 착각의 막내 보라돌이 보라입니다. 드디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탄했던 부분을 읽어드릴 차례가 다가왔네요. 지금까지 책을 쭉 읽으면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 참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들었어요. 지구를 위해 인류가, 우리가, 내가 분명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당장 비건식과 유기농 재료로만 나의 식탁을 채울 수는 없으니 고민이 되었는데 그런 독자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책의 저자가 오랜 조사와 수많은 경험 끝에 확립한 본인의 기준을 공유해 주었다는 거죠. 그는 과연 어떤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경우 먹거리를 주제로 오랜 기간 조사를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인해 소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마케팅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구매 행동은 내가 새로운 것을 접할수록 점점 변해갔다. 내 선택들이 완벽할 수는 없다. 다만 나는 조사를 하면서 더 옳다고 느낀 것들을 선택하려 한다. 내 첫 번째 선택 기준은 유기농 라벨이다.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한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다. 유기농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장한다. 우리 건강에 좋을 뿐더러 토양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전 면에서도 낮고 자연 자원을 덜 낭비한다. 온실가스를 훨씬 덜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저지에도 도움이 된다. GMO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유기농 라벨만이 동물 복지를 따진다. 사육되는 동물이 실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다. 동물에게 제공되는 공간도 더 넓다. 동물 수가 한정된다. 동물들을 묶어두거나 케이지 안에 가둘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보면 분명 모두가 이것이 도리에 맞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육 환경과 재배 조건을 보장하는 라벨은 예외적으로 유기농 라벨뿐이다. 공업형 농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온갖 반대자들이 나를 꾸짖듯이 내뱉는 날선 비판의 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은 유기농의 함정을 알라고 유기농은 현실과 동떨어진 엘리트 집단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유기농이라, 결국엔 보보들이나 잡으려는 술수지. 이들은 유기농을 저격하는 수식어들을 앞세운다. 유기농의 숨겨진 얼굴, 유기농 그 대형 사기극. 정확히 이 수식어들이 전달하는 바가 무엇인가? 유기농 식품이 건강에 더 좋지 않다는 것인가? 아니다. 유기농 소비가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아니다. 유기농 재배가 지구에 해를 덜 주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다. 이 조사들의 대부분은 유기농의 좋은 가치를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일각의 행태를 고발한다. 물론 비판할 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을 희생시켜 건강에 해로운 제품들의 가격을 부풀려온 지가 대체 몇 년인가? 우리가 농약과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고지방, 고가당 식품들의 마케팅 함정에 빠져 산 지가 몇 년인가? 유기농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최소 조건이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더해야 한다. 바로 산지와 계절성이다. 비행기로 선박으로 바다를 건너온 유기농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분명 우리 건강에는 더 좋을 것이나 환경에는 해로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나라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이웃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가능한 한 가장 짧은 유통 경로를 택해야 한다. 계절성 역시 중요한 조건이다. 가을에 아스파라거스를, 겨울에 토마토나 호박, 가지를 먹는 것은 예를 들어 소스 형태로 냉동된 제품이 아닌 이상 삼가야 한다. 철이 아닌 재료는 별 맛도 없을 뿐더러 온실에서 재배되어야 하므로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환경에 좋지 않다. 나는 아주 드물게 먹는 고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한다. 사육자가 자기 가축의 먹이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육자가 곡물을 스스로 재배하면 농장은 거의 자립적으로 운영된다. 산림 파괴와 생물 다양성 훼손을 불러일으키는 세계 곡물 재배지에서 대두박이나 유채 깻묵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기 가축의 먹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방사 농장의 생산자들에게 직접 주문을 한다. 고객에게 직배송을 하는 생산자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제약 조건이 많은 방식이다. 하지만 육류 구매 횟수를 줄여 소비를 줄이면 별 무리가 없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면 가격이 비싸서 고기를 덜 먹게 되므로 장보기 지출이 줄고, 그렇게 되면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유기농 채소, 과일, 곡물을 구매하는 데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다. 나는 여기에 내 개인적 윤리에 따른 조건 하나를 더한다. 송아지, 새끼 양과 같은 어린 동물을 먹지 않는 것이다. 동물들이 단 몇 주간 세상을 살고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꼭 유기농을 고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동네 첨가물 상인들 가운데에는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은 지역 생산자들한테서 인증되지 않은 과일과 채소들을 받아와 판매한다. 이 지역 생산자들은 공식적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으며 지역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 예외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야생 물고기가 있다. 야생 물고기는 정의상 유기농일 수 없다. 이 물고기들은 어획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유기농 물고기는 무조건 양식일 수밖에 없다. 이는즉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곡물을 생산하고 많은 경우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다른 어류들을 잡아 이 물고기들에게 분말 형태의 먹이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양식 물고기의 소비는 줄이고 준학 어획과 같이 지속 가능한 소규모 어획 활동으로 얻은 야생 물고기를 우선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이 틀림없다. 내 선택들이 완벽할 수는 없다. 다만 나는 조사를 하면서 더 옳다고 느낀 것들을 선택하려 한다. 저자가 말했듯이 그가 공유한 본인의 기준이 완벽한 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준을 세운다는 것부터가 아주 유의미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경각심을 갖고 신념을 세우고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살펴보고 그 기준을 세워 살아간다는 것. 결국 이것이 큰 변화를 위한 개개인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책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